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세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산업화, 그 믿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떠올려 볼 우리 시대의 추억은 바로 구로공단 이야기입니다. 구로공단, 이 세 글자를 가만히 입속으로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줄로 압니다. 누군가에게 구로공단은 꽃다운 청춘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골에 두고 온 늙으신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던 눈물 젖은 일터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 가난하기 짝이 없던 나라를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부강한 나라로 일으켜 세운 자부심 가득한 산업의 심장입니다.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 또는 지벨리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 숲이 들어선 그곳. 하지만 50년 전, 60년 전 그 자리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었을까요? 이른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윙윙거리던 재봉틀 소리, 쇠를 깎고 다듬는 기계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우리 어린 누이들, 우리 청년들의 가쁜 숨소리가 그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그 시절 구로공단의 모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냈고, 무엇을 견뎌냈으며, 또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그 모든 땀과 눈물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 우리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일구어낸, 우리가 두 발로 묵묵히 걸어온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우리나라,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든든한 초석을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닦아오신 우리 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세대의 값진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로공단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시작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6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시절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차에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온 나라는 아직도 폐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그저 꿈만 같던 시절이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봄이 되면 지난 가을에 걷어들인 쌀은 어느새 다 떨어지고 들판의 보리는 아직 푸르기만 해서 거둘 수가 없으니 그 사이에 끼어있는 두어 달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기고 송기를 갈아 떡을 만들어 먹으며 그 모진 시절을 견뎌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한 사람의 1년 소득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한 사람당 1년에 미국 돈으로 $80 남짓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1년 내내 부지런히 일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이 몇만 원도 차에 되지 않던 정말이지 한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 머나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더 가난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태국, 그런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온 엄연한 사실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도 공장을 세우자. 우리도 우리 손으로 물건을 만들자. 그리고 그 물건을 외국에 팔아서 외화, 즉 외국 돈을 벌어들여서 이 가난을 끊어내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수출입국, 즉 수출로서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그 공장들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교통도 편리한 곳, 그리고 무엇보다 만든 물건을 외국으로 실어 보내기에 좋은 곳.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을 찾고 또 찾다가 결국 손가락이 가리킨 곳이 바로 서울 한복판 구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구로 일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저 황량한 벌판에 가까웠습니다. 논밭이 군데군데 펼쳐져 있고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던 평범하고 한적한 시골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정부는 이곳을 주목했습니다. 김포공항이 가깝고 인천항도 멀지 않으며 서울 도심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손으로 만든 물건을 비행기에 실어 보내든 배에 실어 보내든 모두 편리한 황금 같은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1964년 9월, 마침내 정부는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라는 긴 이름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로 일대의 거대한 공업단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황량했던 벌판에 사람들이 몰려와 흙을 다지고 도로를 놓고 전기를 끌어오고 물길을 잡았습니다. 트럭이 오가고 굴착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인부들의 굵은 땀방울이 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전용 공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1단지가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의 1년 소득이 $100도 안 되던 가난한 나라가 자기 힘으로 첫 번째 수출공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그 시절 그 광경을 직접 보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꿈만 같았다. 우리도 이런 걸 짓는구나. 우리도 이제 뭔가 시작하는구나 하는 자부심이 절로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 뒤로 2단지가 만들어지고 3단지가 또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1단지는 지금의 구로동에, 2단지와 3단지는 지금의 가리봉동, 그리고 가산동 일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공업의 도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로공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공장은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은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바로 이 대목이 청취자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들 부분일 것입니다. 그 시절 시골 마을마다 풍경은 비슷했습니다. 좁은 논밭으로는 식구들 입에 풀 칠하기도 빠듯했고 자식들은 줄줄이 5, 6, 많게는 7, 8이 되는 집들도 흔하디흔했습니다. 부모님들의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큰아들은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야 했고 둘째, 셋째는 농사일을 도와야 했지요.
그러면 우리 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늦은 밤 호롱불 밑에서 어머니는 큰딸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미안하다. 정말 면목이 없다. 그래도 어쩌겠니? 서울로 한번 올라가서 돈벌이 좀 해보지 않겠니? 동생들 학교 보내려면 누가 좀 도와줘야 한다. 이 한마디 말씀에 14살, 15살, 16살의 어린 처녀들이 보따리 하나만 둘러매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울이라는 낯설고 무서운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시골 기차역에서 부모님의 손을 놓고 떠나오던 그 새벽, 어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 차마 말도 못하고 굳게 다물어진 아버지의 입술, 그리고 신장로 끝까지 따라 나오며 손을 흔들던 어린 동생들의 모습. 그 모든 풍경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긴 우리 누이들이었습니다. 기차가 덜컹덜컹 울며 서울로 향하는 동안 어린 처녀들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 동생들이 보고 싶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서울역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어린 소녀들이 큰 가방을 든 차에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다가와 묻습니다. 구로공단 가시오? 그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고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이 바로 구로공단이었습니다. 당시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구로공단에서만 일하던 노동자가 12만 명에서 1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14만 명. 웬만한 도시 하나에 사는 사람 숫자입니다. 그 중에 거의 7할이 여성. 그것도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여성들이었습니다. 가히 여공들의 도시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였지요. 이 어린 여공들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가발이라는 물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그 가발 말입니다.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발을 만들어 파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발의 대부분이 바로 이곳 구로공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가발은 미국과 유럽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곳의 부유한 부인들이 멋을 내기 위해 우리나라 처녀들의 손길이 닿은 가발을 머리에 얹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더욱 가슴 아픈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가발의 재료가 되는 머리카락 중 상당수가 바로 우리 시골 처녀들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판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마다 머리카락 사러 다니는 장사꾼이 있었지요. 가위 한 번에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댕강 잘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잘린 머리카락이 공장으로 들어와 같은 또래 처녀들의 손길을 거쳐 가발이 되어 다시 외국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이 가발 하나로 우리나라가 그 시절 벌어들인 외국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자 수출품이었습니다. 가발뿐만이 아니었지요. 옷가지, 양말, 신발, 봉제 인형,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부품까지. 구로공단에서 만들어낸 물건들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럽으로 거대한 화물선에 차곡차곡 실려 끊임없이 팔려 나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그 가난한 나라가 불과 10수년 만에 자기가 만든 물건을 세계 곳곳에 내다 파는 나라로 일어섰다는 사실을
그 기적의 한복판에 바로 구로공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로공단의 한복판에 바로 우리 어린 누이들, 우리 어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우러러보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그 든든한 초석을 두 손과 두 발로 닦아오신 우리 세대의 빛나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우리 세대를 향한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시절 구로공단에서 청춘을 보낸 우리 누이들과 청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생생한 모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그래, 내가 바로 그렇게 살았어. 내가 바로 그 세월을 견뎌냈어. 하고 무릎을 치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먼저 그 시절 우리 여공들이 살던 집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집이라는 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들어보셨지요? 벌이 모여 사는 그 벌집 말입니다. 구로공단 일대, 특히 가리봉동 골목골목에는 이 벌집이라고 불리는 작은 집들이 빼곡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벌집은 어떻게 생겼느냐? 한 채의 좁고 길쭉한 건물 안에 손바닥만 한 방이 좌우로 줄지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 방의 크기는 보통 1평 반에서 2평 정도, 1평이라고 하면 다다미 2장 정도, 가로 세로로 어른 2명이 누우면 꽉 차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 좁디 좁은 방 한 칸에 어린 처녀들이 4명, 5명, 많게는 6명까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손바닥만 한 자리에 작은 밥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옷을 걸어두는 못이 줄지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누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보따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이불은 낮에는 한쪽 구석에 차곡차곡 개어두었다가 밤이 되면 펼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옆 사람의 숨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발 하나 뻗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았습니다. 화장실은 한 층에 하나, 많아야 2개.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려고 일어나면 화장실 앞에는 어김없이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부엌은 따로 없거나 있어도 공동으로 쓰는 작은 부엌 하나. 연탄불에 양은 냄비를 올리고 라면 한 봉지에 김치 한 조각이면 그것이 그날의 든든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어떤 날은 그 라면도 아까워서 둘이서 한 봉지를 끓여 나눠 먹었고 어떤 날은 그저 식은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런 좁디 좁은 벌집에서 청춘을 보낸 우리 누이들. 그래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곳에는 외롭지 않은 동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기 언니, 같은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꿈을 꾸던 동무들이 한 방에서 부대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어두운 방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우리 시골에는 지금쯤 코스모스가 만발할 텐데. 오늘 우리 반장이 또 잔소리했지 뭐야. 엄마한테 편지 써야 하는데 영 글이 안 나와.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동생 신발 한 켤레 사 보내야지.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 좁은 방이 그 시절 우리 누이들의 집이자 학교이자 위로의 자리였습니다. 새벽 5시쯤이면 동네가 깨어났습니다.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새마을 노래소리,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우렁찬 노래소리에 맞춰 일어난 어린 여공들이 부랴부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작업복을 챙겨 입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지도 않은 어두컴컴한 새벽 골목길로 작업복 차림의 처녀들이 무리를 지어 걸어가는 모습. 그 풍경이야말로 그 시절 구로의 가장 상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겨울 새벽에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발끝이 시리도록 추웠습니다. 여름 새벽에는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 좋다고들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도 없이 신문지를 한 장 머리에 뒤집어 쓰고 종종 걸음을 치며 공장으로 향하는 처녀들도 있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일은 정말이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는 하루 종일 미싱, 그러니까 재봉틀 앞에 앉아서 손으로는 천을 잡고 발로는 페달을 밟으며 옷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 30분, 화장실 가는 짧은 시간 빼고는 종일 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지요. 어깨는 굳어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전자공장에서는 또 어땠을까요? 작은 부품들을 손으로 일일이 끼우고 납땜을 하고 검사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워낙 작은 부품을 만지다 보니 어린 여공들의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가발 공장에서는 머리카락 한 올을 가는 망에다 심는 일을 했는데 그 또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닳고 갈라지도록 머리카락을 심고 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어졌을까요? 보통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수출 물량이 많은 날이면 야근, 잔업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것은 그저 다반사였고 어떤 때는 새벽까지 철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은 단 하루나 이틀,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이 되어도 고향에 못 가고 공장에 남아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월급이 얼마였을까요? 1970년대 초중반, 어린 여공의 한 달 월급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였습니다. 자장면 한 그릇이 10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결코 큰 돈이라고는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 누이들은 그 적은 월급을 어떻게 썼을까요? 월급날이 되면 어린 여공들은 곧장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월급의 절반, 어떤 처녀는 7할, 심지어 8할까지를 시골집으로 송금했습니다. 우리 영자 동생 학교 가야 해. 우리 어머니 약값 보내야 해. 우리 아버지 농기계, 사실, 돈 보태야 해. 자기 입에 들어가는 라면 한 봉지를 줄여가면서 멋 한 번 부리지 못하면서 옷 한 벌 새로 사 입지 못하면서 그 적은 월급의 대부분을 시골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살아낸 많은 동생들이 누나 덕분에, 누이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대학을 갈 수 있었고 오늘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나들이, 그 누이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그 동생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 자식들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시골에 두고 온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지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에게 학비를 받아 학교를 다니셨던 동생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분들의 그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누이들과 그 모든 청년들에게 깊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코 잊을 수 없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야학, 즉 밤에 다니는 학교 이야기입니다. 어린 여공들 중에는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장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처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학교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분들도 계셨지요.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가슴 깊은 곳에 꿈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꿈,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꿈,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꿈. 낮에는 공장에서 12시간씩, 14시간씩 일하고 저녁 7시, 8시에 공장 문을 나서면 곧장 야학으로 달려가는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야학 선생님은 대부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그곳을 찾아온 청년들이었지요.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한 글자 한 글자 글을 깨치고 셈을 익히고 영어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손은 미싱을 돌리느라 굳어 있었고 눈은 쏟아지는 졸음에 자꾸만 감겼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어찌나 소중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연필.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야학을 다니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분들 중에는 나중에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더 나아가 대학까지 진학한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배움을 바탕으로 나중에 사업가가 되고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작가가 되어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바로 구로공단의 어둑한 야학교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그 시절이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노동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고 어린 여공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손가락을 다치고 폐가 망가지고 시력을 잃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와중에서도 우리 누이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그 힘든 시절을 굳세게 견뎌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약을 사다 주었고 한 사람이 슬퍼하면 다른 사람이 어깨를 빌려주었습니다. 1985년 6월에는 구로공단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구로동맹 파업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공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큰 분수령 같은 사건이었지요. 그 사건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시절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우리 노동자들이 단순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권리도 알고 자기 운명도 스스로 개척해 나가던 당당한 시민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흘러 1990년대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사람들의 임금이 오르면서 가발이나 옷가지 같은 단순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일은 점점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지요. 한때는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어느새 우리가 그 나라들보다 훨씬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면 구로공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때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있던 그 공장 굴뚝들이 하나둘씩 멈추고
윙윙거리던 미싱 소리가 잠잠해지고 어린 여공들의 모습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한때 십수만 명의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그 거리가 점점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토록 활기차던 골목, 그토록 분주하던 공장이 점점 비어가는 풍경. 그곳에서 청춘을 보낸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셨겠습니까? 어떤 분은 내 청춘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구로공단은 그렇게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일어선 자리는 끝까지 지켜내는 끈질긴 나라 아닙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와 기업들은 구로공단을 새롭게 변신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만들던 공장, 가발을 만들던 공장이 서 있던 자리에 컴퓨터와 인터넷, 첨단 기술을 다루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변화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옛 공장 건물들이 헐리고 그 자리에 번쩍이는 새 빌딩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이라는 큰 변화의 해에 정부는 구로공단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꿉니다. 사람들은 흔히 구로 디지털 단지 또는 지벨리라고 부르지요. 지금 그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그 변화는 정말이지 어마어마합니다. 옛날 어린 여공들이 한 줄로 미싱 앞에 앉아 옷을 만들던 그 자리에 젊은 청년들이 번쩍이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팔던 그 자리에 한국의 게임과 소프트웨어, 첨단 부품들이 만들어져 다시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대인 지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시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때 텅 비었던 그 거리가 이제 다시 활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습이 어쩌면 그토록 닮았는지요. 만드는 물건은 가발에서 디지털 기술로 바뀌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열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그 부지런함, 그 끈기, 그 야무진 손끝이 그 자리에서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누이들이 미싱을 돌리며 흘렸던 그 땀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스며들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일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의 구로 디지털 단지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볼 안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곳에 가시면 옛 벌집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작은 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평, 반짜리 방, 좁은 부엌, 줄 서서 쓰던 화장실.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뜨겁게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자부심입니다. 저 좁은 방에서 살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신 분들이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고 우리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방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땀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자랑스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 평 반의 방이 거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루어낸 이 위대한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모여 우리 세대 모두의 자부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구로공단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로공단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하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1964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1967년에 첫 번째 단지가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전용 공업단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1년 소득이 미국 돈으로 $80 남짓이던 가난한 나라가 자기 힘으로 거대한 공업단지를 일으켜 세운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가 차례로 들어서면서 구로공단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거대한 심장이 되었습니다. 둘째, 구로공단에는 우리 시골 누이들과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4살, 15살의 어린 처녀들이 보따리 하나만 둘러매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가발을 만들고 옷을 짓고 작은 부품을 끼우며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한때 그 숫자가 14만 명에 이르렀고 그중 7할이 어린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손끝에서 우리나라의 가발이, 옷이, 신발이, 봉제 인형이, 라디오 부품이 만들어져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럽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셋째, 그분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 평 반짜리 좁은 벌집에서 4-5명이 함께 살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미싱 앞에서, 작업대 앞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월급의 대부분을 시골집으로 송금해서 부모님과 동생들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그분들은 단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야학에 다니면서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1985년의 구로동맹 파업은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도구가 아니라 자기 꿈을 가진 한 사람의 어엿한 시민이었습니다. 다섯째, 시간이 흐르면서 구로공단은 변화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옷공장과 가발공장이 떠나고 그 자리에 첨단 기술 회사들이 들어섰습니다. 2000년에 이름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꾸고 지금은 지밸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발을 만들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게임과 소프트웨어, 첨단 기술이 다시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는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거저 주신 선물도 아닙니다. 바로 청취자 여러분,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평 반짜리 벌집에서 5명이 부대끼며 살았던 그 어린 누이들의 손끝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챙겨 입고 어둑한 골목길을 걸어가던 그 청년들의 발걸음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팔며 자기 입에 들어가려면 한 봉지를 줄여가며 동생들 학비를 보내던 그 누이들의 정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우리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보다 잘 살던 필리핀, 태국이 이제는 우리에게 일하러 오는 나라가 되었고, 한때 우리에게 원조를 보내주던 미국과 유럽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악, 한국의 영화에 열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휴대전화가
우리의 자동차가, 우리의 가전제품이 세계의 거리거리에서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의 출발점에 바로 구로공단이 있었고 청취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내신 그 시간들이, 그 모든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이 나라를, 이 세대를,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슴을 쫙 펴고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히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1등 공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만일 청취자 여러분 곁에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한번 들려주십시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 시절에 이렇게 살았단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이 나라를 만들었단다. 그 한마디가 우리 자손들에게는 그 어떤 학교 수업보다도 값진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